음.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봤죠. 그렇죠? 자, 21번의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독서 부분, 물론 2학기 내신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알겠지? 2학기 내신에는 뭐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그런 논설문, 설명문 같은 거 한두 지문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서 같은 경우는 내신하고는 솔직히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한 지문 정도를 매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분석을 해봄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오답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분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그다음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감을 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4주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주 수업만으로 이걸 다 체득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해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독서 문제를 볼 때 훨씬 더 이제 조금 수월해지는 그런 효과를 노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이런 수업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제 독서 지문으로서 바로 그 인문 예술 관련된 지문, 그 중에서도 언어 철학에 대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제시된 사람들, 자,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할 때 이 부분을 네모를 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글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전통적 철학자들의 관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당연히 비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된 철학者, 언어에 대한 관점은 바로 전통적 철학자들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밑줄 칩시다. 바로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아직 밑줄 칩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은 무슨 주의? 그치, 네모 칩시다. 의미 내재주의. 네모 쳤습니까? 자, 그리고 이 의미 내재주의의 의미는 바로 뭐다? 바로 위에 줄이죠. 보도록 합시다. 바로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 밑줄 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의미 내재주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자, 의미 내재주의의 가장 특징은 뭐다? 밑줄 칩시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 밑줄 쳤죠, 그쵸?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지시체,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은 밑줄 쳐야 되겠죠. 바로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 밑줄 쳤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바로 전통적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바로 뭐다? 의미 내재주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은 첫 번째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인간이, 그렇지? 자, 바로 대상에 대해 가진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그쵸?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의미 내재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의미 내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여기는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인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그치? 바로 뭐다?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의 언어의 의미가 기반한다고 보는 게 바로 의미 내재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게, 그쵸? 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했죠. 그쵸? 그래서 레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바로 둥글고 노란 열매. 그쵸? 그 다음 신맛이 나는 과일. 하여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지? 그러면 요 레몬이라고 하는 대상 말이 지시를 하는 그쵸? 요렇게 생긴 과일을 얘기하겠지. 그치? 그쵸? 요것이 바로 뭐다? 지시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치? 요 노란색 과일이 지시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레몬에 대해서 설명한 요 둥글고 노란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하는 요런 인식, 설명이 바로 기술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체와 기술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바로 뭐다?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그렇지, 반대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러나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대조라고 씁시다. 그렇죠? 자,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자, 이제 퍼트넘은 앞에 있는 전통적 철학자들과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나라고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퍼트넘은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퍼트넘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퍼트넘과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 퍼트넘이 주장한 거는 무슨 주의? 그치, 동그라미 쳐야겠죠. 의미 외재주의.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럼 의미 외재주의의 의미는 바로 뭐다? 물결로 이거는 표시합시다.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 물결로 표시하고 의미 외재주의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시다. 요렇게만 딱 해놓으니까 어때? 전통적 철학자들의 생각과 퍼트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게 한눈에 이제 밑줄이나 물결만으로 구분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도 모의고사를 칠 때 지문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으면은 지문을 조금이라도 덜 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시하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미 외재주의에 대해서 계속 봅시다. 그는 자,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실험을 제시하였다. 일단 의미 외재주의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뭐다? 물결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정확하게 의미는 보면은 뭐다?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의미 외재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퍼트넘이 쌍둥이 지구 실험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일단 요 문단의 내용도 정리를 하고 봅시다. 하면 1번 다음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지. 대조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분석 철학자 퍼트넘이 주장한 것은 바로 뭐다? 의미 외재주의 라는 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퍼트넘은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전통적 철학을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바로 뭐다? 기술구가, 그렇죠?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우리 지훈이는 신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럼 지훈이한테 레몬 하나를 통째로 줘서 깎아가지고 알겠지? 쌩님은 신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 알겠죠? 그래서 쌩님도 똑같이 같은 레몬을 한 개를 똑같이 받아서 먹으려고 알겠지? 그래서 둘 다 한 사람 둘 다 그 레몬을 씹어서 먹었어. 그치? 그러면 신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지훈이는 어때? 시험 먹기 싫어요. 맛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쌩님은 신 거를 좋아하니까 시긴 한데 그래도 맛있네? 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레몬을 가지고 두 사람이 먹었는데 그게 시다 안 시다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도 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너무 좋아하면 안 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은 대상을 가지고 표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레몬을 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이 신맛이 난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도 어떻다?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기술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 않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를 통해서 의미 외재주의에 따르면은 퍼트넘은 뭐라고 주장을 했다? 바로 의미는 바로 뭐다? 의미는 인간을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이 된다.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은 바로 뭐다?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면 자,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즘 유행하는 멀티버스 개념이죠. 그렇죠? 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색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자,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그런데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은 화학식이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부는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렇죠?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그렇죠?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 지구 실험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A라는 지구와 B는 그렇죠? 완전히 같은 두 개의 지구라고 가정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지구에서 물이라고 하는 존재, 그렇지?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수영이나 목욕이 가능하다 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화학이 발전을 한 거죠. 알겠죠? 그런데 A 지구에서는 물을 H2O로 인식을 했다는 거야. H2로 명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름을 화학식을 H2O로 화학식을 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B라는 지구에서는 물을 화학식을 어떻게? XYZ로 명명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뭐다? 두 지구에서 물에 대한 바로 뭡니까? 기술부는 동일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지구에서 그 물을 명명하는 바로 뭐다? 지시하는 말, 언어는 뭡니까? 언어 인식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두 개의 대상을 다르게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에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그걸 명명하는지에 따라서 두 개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막 가짜 금도 많잖아. 도금도 많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뭡니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럼 누가 해야 된다? 그에 대한 그치 전문가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적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전문가가 금이라고 인정해야지만 이걸 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 퍼트넘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니까 4번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퍼트넘은 또 바로 뭐라고 했다? 바로 자, 한 단어의 의미는 그렇죠? 관습적 사고가 아닌 그치?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됨이라고 보는 게 퍼트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지? 실제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이고 이것은 어떻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뭡니까? 결정이 된다.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은 똑같이 무색 무취의 액체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지? 우리가 이것이 H2O인 물이라고 밝혀져야 얘를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뭡니까? 무색 무취지만 이것이 화학식이 다르면은 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진짜 이제 이것의 그 뭡니까? 화학식이 금이라고 하는 게 밝혀져야 우리는 그것을 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한 이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는 것. 즉, 금을 구별하는 일, 즉 이렇게 실제적 본성을 구분하는 일은 누가 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바로
언어적 노동 분업에 대해서 버트넘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언어 사용을 위해 그렇죠?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 이거를 언어적 노동 분업이다라고 버트넘은 얘기를 했다는 거. 즉 얘가 금인지 아닌지를 뭡니까 전문가가 명명해주면은 일반인들은 아 이건 금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전문가가 이거는 물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우리에게 공급해주면은 아 이게 물이구나 인식하고 물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똑같이 무생무치 액체인데 얘는 독이다 하면 어때? 안 먹을 거 아니야. 물처럼 사용 안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바로 우리가 결정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다. 이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그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까지 꼭 세로 표시합시다. 이게 바로 퍼트넘 주장의 의의가 되겠죠. 퍼트넘 주장의 의의.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퍼트넘의 이제 이론이 가지는 의의를 마지막에 제시를 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이 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내용, 우리 항상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생각보다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대해 연구하는 철학을 언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다리면서 선생님 과제 갖다 줄게요. 알겠지?